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크라켄의 정체는 였습니다. 제가 오늘 물리를 통해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의상이 좀 특이하지요? 물리 읽어준다더니 저게 뭐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복장 보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 선장, 그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자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늘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다가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미 보았던 영화들도 물리를 알고 다시 보면 얼마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세 잭 스패로우 선장의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공주나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용과 싸우는 기사의 영웅담, 이런 것들은 중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가진 성주는 농업 노예들을 심하게 착취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성 내부에는 고문실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주들은 또한 무역을 통해서 세력 팽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노예 선원들을 착취해가면서 행한 무역, 이 무역은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번다니까 너도 나도 성주들이 무역에 뛰어들고 싶었겠죠. 그런데 내가 보낸 무역선은 돌아오지 않고 극소수의 선원들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50m급의 대형 무역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영주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절도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결과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악취가 풍기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발생하면서 큰 무역선이 침몰했다. 당시 북유럽에서는 10m급 대왕오징어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10m짜리 오징어로는 50m급의 대형 무역선을 침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 큰 무역선의 갑작스러운 침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중세 사람들이 대왕 오징어의 사이즈를 10m가 아니라 화끈하게 100m로 증가시키고 오징어보다 근육질인 문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어의 근육이 많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문어 괴물 크라켄의 전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는 지식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 즉 무역선의 침몰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라는 중세의 자연과학적 상식과 침몰 당시의 관찰, 즉 상식과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진 침몰 시나리오가 바로 크라켄입니다. 고문을 받던 선원들은 이 크라켄이 침몰의 주범임을 주장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켄의 실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크라켄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과 메탄이 만나면 물 분자 속에 메탄 분자가 들어가서 흰색 고체, 메탄 수화물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튄 담배 불씨로 인해서 이 얼음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별명이 있습니다. Firing Ice, 불타는 얼음, 바로 메탄 수화물이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과 얼음이 다르게 분포하듯이 메탄 가스와 메탄 수화물의 분포도 바닷물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 300m보다 깊은 바다의 바닥에는 이 메탄 수화물이 아주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메탄 수화물은 이 깊은 바다에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선원들이 악취가 발생하며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다 해수면에 가득한 메탄 기체 때문이었습니다. 콜라를 꺼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낮아져서 콜라 속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한꺼번에 기화돼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바닥에 뒤덮인 심해저에 해저 화산 폭발 또는 난류 유입 등으로 열이 유입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피의 메탄 기체가 메탄 수화물에서 분리가 돼서 물 위에 계속 떠오르게 되고 해수면은 물반 메탄 기체 반이 됩니다. 물반 메탄 기체 절반인 곳에서는 바닷물이 밀도가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0.5가 됩니다. 짐을 많이 실은 무역선의 밀도는 대략 0.7 정도로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바닷물에서는 잘 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반 기체 반인 곳에서는 당연히 침몰하게 됩니다. 이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항공모함이라도 침몰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보았던 냄새나는 물방울 속 기체는 바로 실제로 메탄가스였지만 그들이 생각하기는 양치질을 하지 않았던 거대한 문어
크라켄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연과학적 상식으로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잭 스페로가 물리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크라켄, 100m 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선주에게 크라켄이라는 변명을 하는 대신에 이건 메탄 수화물이야 라고 했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현대에 와서도 크라켄의 전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났죠. 메탄가스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추락한 것입니다. 요즘은 훨씬 고도가 높은 곳에서 여객기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는 이미 메탄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크라켄과 캐리비안의 해적과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탄 수화물이 가져온 다른 종류의 재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수화물은 무역선과 비행기만 없앴을까요? 생물의 대멸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페름기 말의 생물 대멸종. 고생대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발생한 생물 대멸종을 말하는데요. 지구상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렸습니다. 생물 대멸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지구 기온 격변. 이 메탄 수화물도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속 메탄 수화물의 대량 기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메탄가스가 전 지구를 덮습니다. 그러면 기후가 격변해서 생물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기후위기는 메탄 수화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메탄가스가 심해질 바닥에 메탄 수화물의 형태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메탄가스로 분해되어서 대기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우리 지구인들은 과거보다 수십, 수백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바다에 열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져서 심해질 메탄 수화물이 대규모로 대기 중에 분출되기 시작하면 페름기와 같은 또 한 번의 생물학적 대재앙이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해 해저 석유 누출 사고와 수습.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의 심해에서 브리티시 피트로리엄이라는 회사가 심해제 석유를 시추하다가 제한적 수준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석유 시추선이 침몰하면서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고 미국 남부 해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바다 밑바닥에 뚫어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석유가 계속 방출이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석유는 바닷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가보셨나요? 성덕도양 신종이라고 크기가 한 5m 되는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종보다 한 100배 정도 큰 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종을 석유가 새어나오는 구멍의 바로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은 새어나온 석유가 바닷물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종의 윗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종의 윗부분에 호스로 연결해서 석유를 따로 모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초대형 다이빙 벨 방법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구멍 주위에도 메탄 수화물과 메탄 기체가 있었습니다. 메탄 기체가 석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석유 너보다 가벼우니 종의 윗부분 공간은 내가 차지할게. 그래서 다이빙 벨이 석유를 채집하지 못하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메탄 수화물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했더라면 오염을 더 빨리, 더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메탄 수화물의 무시무시한 점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장점은 없을까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는 장점이 매우 많은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쓰고 있죠. 주 성분은 역시 메탄 기체입니다. 이 천연 가스를 운반하려면 기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600배 작은 액체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탄을 액화하려면 영하 162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하죠?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됩니다. 자, 메탄 수화물은 메탄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0도씨 되면 충분해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습니다. 100만 톤의 메탄을 얻기 위해서 약 750만 톤의 메탄 수화물을 채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의 셰일가스 아시죠? 옛날엔 경제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걸 분해해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메탄 수화물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크라켄, 이 진화가 왜 탄생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줄기줄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궁금증이 생겼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과학자의 기본 자세를 100% 갖추고 있습니다.
200년 전 영국 의사이자 시인인 브리티스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 인생은 즐거워라 물리를 알면.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응집물질 물리학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 사실 우리 생활 영역 자체가 모두 응집물질 물리학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응집물질 물리학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미국 물리학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응집물질 물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 또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물리학과의 50% 이상은, 과반수 이상은 응집물질 물리학자가 있으며 국내 물리학과에서도 가장 큰 연구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응집물질 물리학은 과연 어떤 것을 연구하는가?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몸의 일부인 요즘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응집물질 물리 분야가 아닌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또 응집물질 물리 분야와 연관이 있고 이 모든 기술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 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 분야이고 또한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특히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응집됐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움직이 되어 있느냐 1cm 큐빅에 10의 23승계 정도에 오도록 엄청나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응집된 물질의 상을 연구하는데 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 그러한 것도 다 상이 되고 특히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초전도, 강자성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반도체라는 분야 설명을 통해 응집물질 물리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 전자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데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건전지로 전선을 연결시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도체, 불이 안 들어오면 부도체, 불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반도체 수출이 이끈 한국 경제, 반도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미시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라는 것에 이제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면 전하를 띠는 책받침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하를 띤 기본 입자입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1897년 J.J. 톰슨 영국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이러한 수소에서 전자 하나가 있을 때 예쁜 그림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궤도 즉 오비탈에 있는 이러한 수소 전자가 이제 나오고요. 그것을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었을 때 수소에서 하나의 전자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으로 생각하시면 고양이, 양자 고양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도 불리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상자에 방사성 핵이 든 기계와 독가스가 들어있는 통이 연결되어 있고 1시간 안에 핵이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50%일 때 만약 핵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돼 고양이가 죽어버리고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 상황에서 파동함수, 즉 고양이를 묘사하는 파동함수의 표현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반, 죽어있는 상태 반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고양이를 확률로 존재하듯이 전자도 항상 확률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색이 조금 짙은 부분은 전자가 그만큼 존재할 확률이 큰 곳이고 색이 옅은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존재 확률로서 전자의 어떤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유명한 얼윈 슈레딩거라는 이 물리학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파동함수를 구하게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파동함수, 여기서 요 psi라고 불리는 요 파동함수 자체가 파동함수의 절대값, 즉 다시 말해서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존재 확률이 정해지고요. 이러한 파동함수를 정확히 구한다라는 얘기는 미시 세계에서의 어떤 전자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히 풀다 보면 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정확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 자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전자가 10의 23승, 그것보다 더 많은 개수의 전자가 이 엄청 작은 부피에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아니라 전자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응집물질 물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어떻게 풀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동함수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전자의 파동이라고 하면 파장을 가지고 각 위치에 존재의 확률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어떤 파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꼬불꼬불한 게 한번 왔다가 가면, 그 주기성을 가지고 왔다 가면 그것을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장이 정의가 되면 그러면은 파수라는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파수라는 거는 파장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수가 되게 크다라는 얘기는 파장이 되게 짧다는 얘기죠. 짧은 파장은 당연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분의 1인 파수를 양자역학적인 이 물리량으로 보고 파수와 에너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여기서 보시는 분산관계입니다. 파장분의 1에 해당하는 파수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관계가 나오겠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자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분산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응집된 상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주기성입니다. 이 A라고 하는 아톰, 즉 원자들이 무수히 많고, 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 안에서 전자가 얘들을 보면서 어떻게 파동함수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의 23승계나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기성을 가진 수많은 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자들이 어떠한 파동함수를 이루는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되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성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아톰이 옆을 봤을 때 위치가 1에서 2로 옮겼을 때, 2에서 3으로 옮겼을 때, 하나하나 옮겼을 때 그 주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똑같은 주변을 형성하면서 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똑같은 그런 주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는 원자들 사이에서 파동함수, 즉 분산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도체, 반도체, 부도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만약에 그냥 1차원 라인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기성이 딱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1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4번으로 가고 이런 주기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원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X축도 있고 Y축도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평면에서 주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기성이 사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삼각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각격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그냥 하나의 주기성밖에 없지만 2차원에서는 그러한 주기성 플러스 다른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격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90도 회전 대칭성을 4번 똑같이 하면 그럼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회전 대칭성 또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울 대칭성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대칭성이 2차원에서는 있고 3차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다양한 대칭성이 존재를 합니다. 3차원에서 가능한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230개의 공간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이스 그룹, 공간군이라고 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주기성을 가진 물질 또는 그러한 주기성들은 이 230개 중에 무조건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구조도 있어요. 준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쿼자이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결정 구조는 뭐냐? 말 그대로 주기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불리는 중결정 구조에서는 이제 5회 회전 대칭성이 있고, 이러한 5회 회전 대칭성을 중심으로 질선은 있지만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결정 구조를 준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로즈 타일링은 로저 펜로즈에 의해서 처음 이제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준결정을 댄 쉘트만이 발견하여서 20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주기성을 가지는 결정 구조는 유한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기성이 대체 전자의 파동함수에 왜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그 안에서 전자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파동함수를 그릴 것인가가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주기성을 가지게 되면 주기성을 가진 어떤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를 묘사하는 그러한 함수로 격자 주기성 안에 전자 파동 함수를 저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성이 쭉 있고,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이러한 주기성을 가진 아무 함수나 픽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파수로 캐릭터되는 그러한 함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밑에 있는 저러한 격자 주기성 안에서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른 것도 했더니, 다른 주기성을 가진 함수 곱하기 특정 파수로 했더니 같은 파동 함수를 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자가 만드는 주기성, 즉 반복되는 패턴이 파장분의 1에 대한 양에서도 그러한 파수의 주기성도 개런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파수 자체에도 주기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수가 0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그리고 파수가 -1/a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에 비례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가 분산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 구조에서의 분산 관계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유한한 영역에서의 파수의 분산 관계를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이것만 잘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든 거는 1차원에서의 가장 심플한 분산 구조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다양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비탈의 특성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에너지 띠 구조는 엄청 복잡해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갈륨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반도체에서의 실제 에너지 띠 구조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걸 왜 띠라고 하느냐? 어떤 영역에서는 분산 관계가 이 라인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띠를 이룬다라고 해서 에너지 띠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띠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띠를 형성하는 라인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스파게티 라이크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스파게티라고 많이 물리학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들의 스파게티. 이러한 스파게티들이 여기서는 단순한 이 라인인데, 이 전자의 스파게티들에서 어떻게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는 절대 같은 상태를 공존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상태를 가집니다. 가장 이제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워나가겠죠. 가장 에너지가 낮은데 다 모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존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 하나에 무조건 하나만 찬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본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상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낮은 에너지 영역대에서 시작해서 전자를 점점 높은 에너지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10의 23승 정도 개수 전자개수를 채운다 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두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는 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에서 한 반 또는 3분의 1 정도 채웠으면 건전지를 넣는다 라고 해서 전선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전기장을 줄 테고,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전자의 상태를 살짝 바꿔서 저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체는 전기를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도체는 저희가 에너지 틈 바로 밑에까지 스파게티 하나에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전자를. 그렇게 전자를 다 채워버리면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틈을 밟고 올라가야 전자가 다른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에너지 틈이
어느 정도 유한하고 그리고 매우 크고 그 직전까지 빡빡하게 스파게티의 모든 전자를 다 채우게 되면 전기장을 살짝 가해줬을 때는 빡빡하게 차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에너지 틈이 있긴 있어요. 부도체처럼. 그렇지만 부도체처럼 에너지 틈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 틈이 작고 직전까지 그 스파게티 하나를 다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가? 반도체는 에너지 틈이 작아서 불순물이 첨가했을 때 전기 전도도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응용해서 반도체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현재 반도체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상을 움직이는 큰 응용 분야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가장 작은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에서 그 파동함수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하세요. 물리로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물리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영역,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자와 우주를 연구하는 이론물리학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성찬입니다. 저는 암흑우주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암흑연구실, 암흑우주연구실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집단이 아니냐,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집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물리학을 통해서 근원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무엇이냐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냐. 제가 근원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대상을 다루는데요. 일단 소립자 혹은 기본입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것들이고요.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면 양자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가장 큰 것, 존재하는 가장 큰 것도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우주 전체입니다. 그래서 소립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전체에 이르는 전 범위를 이해하고 싶은 게 제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은 흥미롭게도 가장 작은 물리학과 가장 큰 물리학이 결국 만난다고 말해줍니다. 현대물리학의 범위를 따져보면 지금 사람 크기를 대략 1m라고 하면 1m에서 한 1조 배 작게 한 다음에 한 1000만 배 더 작게 하는 그 정도 크기를 우리가 지금 물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지금 또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1조 배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1조 배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100배 한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를 생각을 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크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물리학의 범위는 작게는 10의 -19승미터, 크게는 10의 26승미터에 이르는 큰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도달한 이 크기보다 더 작은 길이 그리고 더 큰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작은 길이를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더 큰 영역을 연구하게 되면 사실은 우주에서는 더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태초의 우주는 매우 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처음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려면 결국은 가장 짧은 길이의 물리학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짧은 길이를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눈으로 본다.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관찰한다라는 의미예요. 가시광선은 대략 그 파장의 길이가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는 대략 원자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자 크기의 한 100배, 수백 배 정도 되는 영역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본다고 하면은 비단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가능한 상호작용을 본다는 것은 빛 그리고 소립자, 심지어는 중력 자체를 이용을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 물리학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분은 부분가 전체라는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물리학자들에게 본다라는 것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볼 수 있는 최소의 길이가 있고 물리학자들이 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있다고 해봐요. 불확정성 원리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두 양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길이, 최소 길이는 최대 에너지가 커져야 더 작은 길을 볼 수 있겠죠. 자,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여러 잣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0세기 이후의 물리학의 발전을 불확정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의 최소가 어떻게 점점 더 작아진 영역으로 넓어지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20세기가 시작하는 무렵, 1900년이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인류는 1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1V, 우리가 그 배터리를 이용하면 1V의 전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얻게 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전자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면 볼 수 있는 길이는 대략 10⁻⁻10승. 보통 우리가 나노미터 단위로 하면 나노미터보다 살짝 작은 한 10배 작은 정도 길이인데요. 이 정도 길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길이를 보게 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원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1900년 시작이 될 때쯤 되면 모든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그냥 주어진 길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는 실제로는 전자기 상호작용의 세기, 그리고 전자의 질량 등을 알고 있으면 딱 결정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에서 정확히 원자가 나타났고 그 현상을 우리가 관측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1기가 일렉트론 볼트 근처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대략 10억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 정도 되니까 아까 1900년 즈음에 사용했던 에너지보다 한 10억 배가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에너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작은 세계, 핵물리학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1970년 즈음에서는 물리학자들이 핵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이 어떻게 생겼고 핵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또한 사실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위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는데 강한 핵력을 잘 살펴보면 이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Dimensional Transmutation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강한 핵력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 길이가 딱 튀어나옵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 핵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1970년 즈음에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핵을 관찰하고 그 핵물리학의 세계를 보는 데 성공한 거죠. 세월이 더 흘러서 드디어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도달한 가장 짧은 길이는 10⁻⁻19승. 이 길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1테라 일렉트론 볼트. 테라는 1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자볼트의 1조 배가 되는 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작은 거리를 보게 된 거죠. 이 작은 거리에 도달하게 된 것은 소위 LHC라고 부르는 실험을 통해서인데요. LHC는 거대 하드론 충돌 장치의 준말입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길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의 크기, 그다음에 핵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상호작용, 그리고 강한 핵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까? 이 길이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분은 엔리코 페르미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대략 1930년대에 이분은 핵이 한 종류의 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핵으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방사성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고 그 현상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종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미치는 거리를 대략 이 정도 거리로 생각해 냈어요. 10⁻⁹ 그리고 이 길이는 그 후에 19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스티븐 와인버그를 포함한 여러 물리학자들이 전자기력하고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들이 분화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바로 힉스의 양자장, 힉스의 퀀텀 필드라고 부르는 것이 요동을 쳐서 힉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길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실제로 2012년에 LHC의 두 실험, CMS 실험과 아틀라스 실험에서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준 모형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 양자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자장이 만들어내는 기본 입자들과 그것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아주 멋진 이론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이론입니다. 자, 이 표준 모형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가 얻어낸 가장 진보한 지식의 끝판왕,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의 지평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표준 모형까지 왔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LHC 실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이 실험을 주도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CERN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 실험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 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기가 보이시죠? 이 둘레는 27km입니다. 27km면은 사실 굉장히 큰데요. 얼마나 크냐? 자, LHC 실험을 서울에다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중심을 대략 시청 근처로 놓고 그렸는데 해보니까 사대문이 다 들어가요. 우리 서울 전체가 포함되는 실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테라 일렉트론 볼트를 이루었고 이 실험을 통해서 10⁻⁹ 미터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LHC 실험이 1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 테라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10⁻⁹승을 봤다고 했는데 물리학자들은 더 큰 실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작은 길을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실제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실험은 유럽과 중국, 일본 등에서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37년 무렵에 100테라 일렉트론 볼트를 다룰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길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져서 이 정도 에너지가 되면 핵 크기보다 100만 배 작은 크기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표준 모형보다 더 정밀한 이론을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힉스를 많이 만들어서 힉스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리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더 연구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LHC 실험하고 100 TeV 에너지를 가지는 실험의 크기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LHC는 이미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실험인데 이거보다 더 큰 실험을 지금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습니다. 자, 이 범위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의 현상을 보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은 남극에 위치한 실험입니다. 남극에 빙하가 있고 남극 빙하 안에 입자 검출기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높은 에너지의 물질들을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입자를 관찰한다고 해서 우주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를 관찰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특히 우주선 중에서 중성미자를 관찰하고 싶은 그런 실험입니다. 최근에 LHC가 도달했던 에너지보다 대략 1000배 높은 에너지의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은 길이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입자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중성미자는 우주 끝판 저 반대편에서도 날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더 큰 실험을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사막에다가 검출 장치를 넓게 배치를 해놓고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아까 LHC 에너지보다 1000배 큰 에너지보다도 다시 1000배 큰 그런 큰 에너지의 현상들을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입자가 날아오고요. 날아온 입자는 대기에 있는 공기 입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충돌하게 되는 신호는 여기 막 쏟아지는 입자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샤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물줄기가 막 쏟아지죠. 그거와 비슷하게 큰 에너지를 가지는 우주선 입자들이 날아와서 대기에 있는 입자를 때린 다음 샤워를 만들어냅니다. 이 샤워를 검출을 하면 결국 근원이 되는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관측된 바에 따르면 10의 18승 전자볼트 정도 되니까 LHC 에너지보다 훨씬 높죠. 또 이 현상도 자주 일어나면 우리가 짧은 길이를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원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힉스가 나왔던 그 길이, 또 이 길이를 더 크게 해서 100TeV에 도전을 하고 더 궁극적인 길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LHC 실험을 크기를
우리 태양계 크기로 만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의 14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면은 LHC 에너지보다도 1조 배 이상 큰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이 큰 에너지에 도달을 해서 우주 크기의 가속기를 짓고 여기서는 더 궁극적인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궁극적인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일 이론이 있지 않을까. 모든 힘이 사실은 근원적인 한 가지 힘이 있었고 그 힘이 분화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대통일 영역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